20년의 세월 동안 반역자의 딸이라는 주홍글씨를 가슴에 새긴 채 복수를 위해 법의 심판대에 오른 여자 이문경, 법의 문턱에서 자신의 작은 권력을 신의 권위인 양 휘둘렀던 오만한 문지기 마동철, 그리고 운명의 그날 법의 가장 낮은 곳에서 두 사람의 악연이 다시 시작된다. 그는 그녀의 남루한 겉모습을 멋대로 판단하고 감히 정의의 여신을 폭력으로 모욕한다. 가장 정의로워야 할 공간에서 벌어진 가장 추악한 폭거. 하지만 그는 아직 깨닫지 못했다. 자신이 방금 건드린 여자가 바로 자신의 목숨줄을 끊어버릴 이 법원의 새로운 지배자라는 것을. 한 번의 충돌은 20년간 잠들어 있던 거대한 음모의 둑을 무너뜨리고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아버지를 올가맨 보이지 않는 적들의 심장부를 향해 칼을 겨눈다. 진실의 무게가 드러날수록 국가를 뒤흔들 거대한 그림자가 그녀를 덮쳐오는데 과연 그녀는 겹겹이 쌓인 거짓의 성벽을 무너뜨리고 아버지의 더럽혀진 명예를 되찾을 수 있을까? 거대한 악의 꼭두각시였던 그는 진실의 심판대 앞에서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인가. 복수의 끝에서 그녀는 비로소 법의 이름으로 그리고 자기 자신의 이름으로 바로 설 수 있을까. 서울고등법원, 대한민국 정의의 심장부라 불리는 그곳의 아침은 언제나처럼 엄숙하고 분주했다. 법복을 입은 법조인들과 각자의 사연을 안고 온 민원인들이 뒤섞여 거대한 건물의 동맥을 채우고 있었다. 그 동맥의 가장 첫 관문인 정문보안 검색대. 그곳은 법원의 작은 왕국이었고 그 왕국의 왕은 보안팀장 마동철이었다. 그는 전직 경찰 출신으로 자신의 작은 권력을 휘두르는 것을 인생의 낙으로 삼는 남자였다. 그의 눈은 매처럼 날카롭게 사람들을 훑었고 조금이라도 그의 심기를 거스르는 자는 누구든 그의 권위 아래 무릎 꿇어야 했다. 특히 그가 보기에 근본 없어 보이는 자들에게는 더욱더 가혹했다. 그날 아침 그의 레이더에 한 여자가 걸려들었다. 그녀는 40대 초반으로 보였고 화장기 없는 얼굴에 값싸 보이는 트렌치코트를 입고 있었다. 손에는 낡은 서류 가방 하나만이 들려 있었다. 변호사 배지도, 공무원증도 보이지 않았다. 마동철의 머릿속에서 그녀는 즉시 어디서 굴러먹다 온지 모를 불만 가득한 민원인으로 분류되었다. 여자는 묵묵히 다른 사람들처럼 금속 탐지기를 통과하기 위해 줄을 섰다. 그녀의 차례가 되자 그녀는 가방을 검색대 위에 올려놓았다. 삑 하는 날카로운 경고음이 울렸다. 마동철의 입가에 기다렸다는 듯이 조롱 섞인 미소가 걸렸다. 아주머니, 몸에 쇠붙이라도 숨겨오셨나. 가방 안에 뭐 들었소? 그의 말투는 노골적으로 하대하는 시비조였다. 여자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코트 주머니에서 작은 금속재 만년필 하나를 꺼내 바구니에 담았다. 그리고 다시 탐지기를 통과했다. 이번에는 소리가 울리지 않았다. 모든 것이 정상적인 절차였지만 마동철은 그녀를 그냥 보내주고 싶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침착하고 흔들림 없는 눈빛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감히 자신의 앞에서 주눅들지 않는다는 사실이 그의 심기를 건드렸다. 그는 검색대를 통과한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잠깐, 가방 검사 좀 다시 해야겠소. 그는 그녀의 서류 가방을 거칠게 열어젖히고 안의 내용물을 검색대 위로 쏟아부었다. 낡은 법률 서적 몇 권과 두꺼운 서류 뭉치들이 어지럽게 흩어졌다. 명백한 월권 행위이자 의도적인 모욕이었다.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여자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물건들을 난폭하게 헤집는 그의 손을 차갑고 무기질적인 눈으로 지켜볼 뿐이었다. 마침내
마동철은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하자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별것도 없는 걸 가지고 시끄럽게 하기는 빨리 챙겨서 꺼줘요. 여자는 묵묵히 바닥에 흩어진 자신의 서류들을 줍기 시작했다. 그녀가 마지막 서류를 줍기 위해 허리를 숙이는 순간 마동철은 그녀가 굼뜨다는 이유로 자신의 권위를 과시하기 위해 끔찍한 짓을 저질렀다. 그는 손으로 그녀의 어깨를 강하게 밀쳤다. 꾸물거리지 말고 빨리 안 꺼져. 그녀의 몸이 균형을 잃고 앞으로 고꾸라졌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그녀의 몸이 차가운 금속 탐지기 기계에 부딪혔다. 그녀의 이마가 기계의 날카로운 모서리에 찌이며 작은 상처에서 붉은 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그 순간 법원 로비에 모든 소음이 멎었다. 보안 요원이 민원인을 폭행한 것이다. 그것도 대한민국의 심장부인 고등법원 안에서 마동철 자신도 일이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다는 듯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그는 이내 자신의 뒤에 있는 든든한 백을 믿고 다시 오만한 표정을 되찾았다. 고작 민원인 하나, 적당히 겁주고 무마하면 그만이었다. 바닥에 쓰러져 있던 여자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녀는 자신의 이마에서 흐르는 피를 손등으로 무심하게 닦아냈다. 그리고 그녀는 마동철을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침착하지 않았다. 그 안에는 폭풍전야의 고요함과 모든 것을 얼려버릴 듯한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품속에서 작은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위험할 정도로 차분했다. 나다. 지금 당장 정문 로비로 내려와. 전부. 전화를 끄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마동철을 향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차가운 목소리로 첫 마디를 건넸다. 당신 이름이 뭐지? 마동철은 코웃음을 쳤다. 내년 따위가 알아서 뭐하게 어디 가서 꼰지르기라도 하려고 해봐. 어디 내까지 거 말 들어주는 놈이 있나? 바로 그때였다. 법원 엘리베이터의 문이 열리고 정장을 입은 비서관들과 법원 경위들이 공포에 질린 얼굴로 로비를 향해 달려오기 시작했다. 그들의 선두에는 법원장이 서 있었다. 그는 창백한 얼굴로 사태의 중심에 서 있는 여자에게 달려와 허리를 90도로 숙였다. 부장님,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괜찮으십니까? 무장님이라는 단어에 마동철의 뇌가 정지했다.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다. 법원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마동철과 다른 보안 요원들을 향해 절규하듯 외쳤다. 이 자들이 지금 정신이 나갔나? 너희들 눈에는 오늘 새로 부임하신 서울고등법원 신임 수석부장 판사님이 보이지도 않는 개냐?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의 2인자이자 대한민국 사법부의 살아있는 권력이었다. 마동철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그의 오만했던 얼굴이 순식간에 공포와 절망으로 뒤덮였다. 그는 자신이 방금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왕국에서 진짜 여왕의 얼굴에 침을 뱉고 그녀의 왕관을 바닥에 내동댕이 친 것이다. 이문경, 새로 부임한 수석부장판사는 자신을 부축하려는 법원장의 손을 조용히 제지했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잿빛이 된 얼굴로 덜덜 떨고 있는 마동철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서류 가방에서 깨끗한 손수건을 꺼내 이마의 피를 닦았다. 그리고 피 묻은 손수건을 마치 사형 선고문처럼 그의 발치 아래로 던졌다. 마동철 팀장, 그녀의 목소리가 얼어붙은 로비에 울려 퍼졌다. 당신은 방금 한 명의 시민을 모욕한 것이 아니다.
당신은 대한민국 사법부 전체를 모욕했다. 그리고 그 대가가 무엇인지를 지금부터 뼈저리게 배우게 될 것이다. 그녀의 차가운 선고와 함께 철문의 심판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실, 대한민국 사법부의 심장부에 위치한 권위와 명예로 가득 찬 공간. 하지만 이문경에게 이 넓고 웅장한 사무실은 아직 낯설기만 했다. 이마의 작은 상처에서 느껴지는 통증보다 20년 동안 잠들어 있던 과거의 통증이 마동철의 그 얼굴을 본 순간부터 다시 온몸을 쑤셔오고 있었다. 법원은 발칵 뒤집혔다. 대법원장이 직접 그녀의 사무실로 찾아와 고개를 숙여 사죄했다. 마동철은 즉시 직위 해제되었고 법원 자체의 최고 강도 징계 위원회와 별도의 형사 고발 절차가 동시에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이문경의 반응은 차갑고 사무적이었다. 그녀는 사과를 받았지만 한마디를 덧붙이는 것을 잊지 않았다. 법과 원칙에 따라 예외 없이 처리해 주십시오. 그녀의 그 서늘한 태도는 오히려 법원장과 다른 고위 법관들을 더욱 공포에 떨게 만들었다. 모두가 돌아간 후 그녀는 홀로 사무실에 남았다. 그녀는 창가에 서서 거대한 도시를 무감각하게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손이 머리카락에 가려진 이마의 작은 흉터 자국을 무의식적으로 매만졌다. 어릴 적 그 지옥 같던 밤에 생긴 상처였다. 모든 기억이 봇물 터지듯 밀려왔다. 회상 20년 전 배신자의 딸, 그때의 세상은 따뜻하고 안전했다. 그녀의 아버지 임재혁 박사는 대한민국 최고의 국방과학연구소 소속의 천재과학자였다. 그는 나라의 하늘을 지킬 새로운 레이더 기술 개발에 평생을 바친 신념에 찬 애국자였다. 그리고 어린 은경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다정하고 자랑스러운 아버지였다. 그는 어린 딸에게 밤하늘의 별자리를 설명해 주었고 복잡한 과학 원리를 동화처럼 이야기해 주었다. 우리 딸은 커서 뭐가 되고 싶어? 아빠 같은 과학자요. 우리나라를 나쁜 사람들로부터 튼튼하게 지켜주는 사람이요. 부녀의 웃음소리가 소박하지만 행복했던 그들의 집을 가득 채웠던 시절이었다. 그 모든 것이 어느 날 밤 산산조각 났다. 한밤중에 검은 옷을 입은 수사관들이 집으로 들이닥쳤다. 그들은 영장 하나를 내밀며 집안의 모든 것을 헤집어 놓았다. 그들의 선두에는 젊고 야심만만했으며 뱀처럼 차가운 눈빛을 한 젊은 형사 마동철이 있었다. 그들은 아버지의 서재에서 결정적 증거를 찾아냈다. 아버지가 개발 중이던 레이더 기술의 설계도를 적국에 팔아넘기려 했다는 내용의 위조된 계약서와 그의 계좌로 거액의 돈이 입금된 것처럼 조작된 거래 내역서, 명백히 누군가 심어놓은 함정이었다. 나는 아니야, 이건 모함이야. 아버지는 절규했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 그는 국가반역죄라는 끔찍한 죄명 아래 수갑이 채워진 채 끌려나갔다. 그가 마지막으로 딸을 돌아보던 그 눈빛 공포와 억울함, 그리고 아빠를 믿어다오라는 간절한 애원이 담겨있던 그 눈빛을 은경은 평생 잊을 수 없었다. 사건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언론은 연일 희대의 매국노 과학자에 대한 기사를 쏟아냈고 재판은 요식행위처럼 빠르게 끝났다. 아버지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날 이후 은경의 가족은 완전히 파괴되었다. 충격에 빠진 어머니는 시름시름 앓다 세상을 떠났고 어린 은경에게는 반역자의 딸이라는 지울 수 없는 낙인이 찍혔다. 학교에서는 따돌림을 당했고 친구들은 그녀를 벌레 보듯 피했다. 세상의 모든 문이 그녀 앞에서 닫혔다. 깊은 절망 속에서 그녀는
잿더미가 된 자신의 인생을 일으켜 세웠다. 슬픔은 차가운 분노와 강철 같은 결의로 바뀌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무죄를 믿었다. 아버지는 함정에 빠진 것이다. 그녀는 복수를 맹세했다. 하지만 그녀가 원한 것은 사적인 복수가 아니었다. 아버지를 단죄했던 바로 그 법의 이름으로 진실을 밝혀내고 싶었다. 법이 어떻게 거짓의 무기가 될 수 있는지를, 그리고 그 법을 어떻게 정의의 칼로 되돌릴 수 있는지를 증명해 보이고 싶었다. 그녀는 법대에 진학했고 사법고시에 합격했으며 마침내 판사가 되었다. 가장 낮은 곳으로 추락했던 반역자의 딸이 법의 가장 높은 곳을 향해 지난 20년간 단 하루도 쉬지 않고 기어 올라온 것이다. 다시 현재 길고 긴 회상에서 깨어난 이문경 부장판사의 눈빛은 더 이상 과거의 슬픔에 젖어 있지 않았다. 마동철과의 재회는 우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긴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운명의 신호탄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오랜 충복인 최석희를 불렀다. 그는 그녀가 초임 판사 시절부터 함께해온 그녀의 모든 비밀과 아픔을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최석희님.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 없는 권위가 담겨 있었다. 20년 전 국방과학연구소 임재혁 박사 사건 관련 기록 전부 제 사무실로 가져오세요. 국가안보라는 이름 아래 대법원 특별석에 봉인된 모든 비공식 조사 기록까지 먼지 하나까지 빠짐없이 최석희는 그녀의 명령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즉시 깨달았다. 그의 얼굴에 비장한 긴장감이 흘렀다. 네, 부장판사님, 드디어 시작하시는 겁니까? 이문경은 대답 대신 책상 서랍 속에 깊숙이 보관해 두었던 아버지의 빛바랜 사진을 꺼내 들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20년 전 아버지를 잃었던 어린 소녀의 그것처럼 나직한 속삭임이었다. 하지만 그 속삭임은 거대한 악의 제국을 무너뜨릴 가장 무서운 전쟁의 선포였다. 그래, 시작이야.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리고 정의의 이름으로. 사건 며칠 후 서울고등법원은 보이지 않는 폭풍에 휩싸여 있었다. 마동철은 즉시 직위 해제되었고 법원 역사상 가장 강력한 수준의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었다. 법원 내의 모든 사람들은 새로 부임한 젊은 수석부장판사의 이름 앞에서 숨을 죽였다. 그녀의 조용하고 차가운 태도는 그 어떤 분노의 표출보다 더 무서운 것이었다. 사람들은 그녀에 대해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녀는 마치 유령처럼 어느 날 갑자기 법원의 심장부에 나타나 그곳에 굳건했던 질서를 뒤흔들고 있었다.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진 마동철은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녀에게 용서를 구하기로 했다. 그는 며칠을 잠복한 끝에 퇴근하는 이문경의 차를 지하 주차장에서 가로막았다. 그는 체면도 자존심도 모두 버린 채 그녀의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부장판사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단 한 번만 선처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가 평생을 노예처럼 살겠습니다. 그의 비굴한 애원에도 이문경의 눈빛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벌레를 보는 듯한 차가운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았다. 용서는 당신이 빌어야 할 대상이 내가 아닐 텐데.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 조각처럼 날카로웠다. 당신이 그동안 짓밟아왔던 수많은 약자들에게, 그리고 당신이 더럽힌 이 신성한 법에게 무릎 꿇고 빌어야지. 그녀는 차갑게 돌아섰다. 당신에 대한 처분은 법과 원칙에 따라 단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될 거요.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시오. 그녀의 그 개인적인 감정을 완전히 배제한 완벽하게 사무적인 태도는 마동철을 더욱 깊은 공포 속으로 밀어 넣었다.
그는 깨달았다. 저 여자는 정치나 타협이 통하는 종류의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그녀는 감정이 없는 법 그 자체와도 같은 존재였다.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온 이문경은 비로소 진짜 전쟁을 시작했다. 그녀는 충직한 초의 서기를 통해 20년 전 아버지 임재혁 박사의 모든 사건 기록을 자신의 사무실로 가져오게 했다. 그녀는 며칠 밤낮을 산더미 같은 서류 더미 속에서 살았다. 대부분의 공식 기록들은 이미 누군가의 손을 거쳐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아버지의 마지막 신문조서, 증거물에 대한 최초의 감식 보고서, 그리고 현장을 최초로 수색했던 형사들의 현장 보고서가 모두 사라졌다는 것을 확인했다. 공식적인 기록에는 모두 기록물 보관 창고의 누수 사고로 인한 유실이라고 적혀 있었다. 진실을 덮기 위한 가장 고전적이고 비열한 변명이었다. 경찰 쪽의 기록이 막히자 그녀는 다른 방향으로 접근하기 시작했다. 바로 검찰이었다. 20년 전 아버지의 사건을 지휘했던 담당 검사. 당시에는 젊고 야심만만한 검사였지만 지금은 법무부의 최고위직에 올라있는 황준석 검사장이었다. 그녀는 황준석에게 직접 접근할 수 없었다. 그녀에게는 그를 움직일 지렛대가 필요했다. 그녀는 최 서기와 함께 황준석이 과거에 맡았던 모든 사건들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그의 약점, 그의 숨겨진 거래, 그리고 진짜 배우인 강민국과의 연결고리를 찾기 위해서였다. 한편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고 느낀 마동철은 자신의 옛 주인을 찾아갔다. 바로 20년 전 자신의 출세를 보장해 주었던, 그리고 이제는 가장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가 된 강민국 의원이었다. 강민국은 자신의 선거 캠프에서 마동철의 보고를 받았다. 그 여자가 20년 전 죽은 임재혁의 딸입니다. 순간 강민국의 인자한 미소 뒤에 뱀과 같은 서늘한 눈빛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즉시 위협을 감지했다. 죽은 줄 알았던 과거의 망령이 하필이면 지금 이 중요한 때에 다시 나타나다니. 그때 그 싹을 아주 잘라버렸어야 했는데 그는 마동철에게 새로운 명령을 내렸다. 더 이상 용서를 빌지 마라. 대신 그 여자의 약점을 찾아 무엇이든 20년 전에 그랬던 것처럼 다시 한번 그 더러운 진실을 묻어버릴 방법을 찾아내. 두 괴물의 동맹은 그렇게 다시 시작되었다. 이문경이 황준석 검사장에 대한 조사의 벽에 부딪혀 고심하던 어느 날 저녁, 그녀의 자택으로 발신인 불명의 서류 봉투 하나가 배달되었다. 그 안에는 낡고 빛바랜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다. 사진 속에는 20여 년 전 낚시터에서 다정하게 함께 웃고 있는 두 남자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한 명은 젊은 시절의 황준석 검사, 그리고 다른 한 명은 아버지의 연구소 직속상관이었던 김기철 소장이었다. 김 소장은 아버지가 유죄 판결을 받은 직후 부하 직원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죄책감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알려진 인물이었다. 하지만 사진 속 두 사람의 모습은 단순한 상사와 부하 검사의 관계가 아니었다. 아주 절친한 친구 사이처럼 보였다. 수사 기록 어디에도 두 사람의 이런 관계는 언급된 적이 없었다. 왜 그들은 자신들의 우정을 숨겼을까? 그리고 김 소장의 죽음은 과연 정말로 자살이었을까? 익명의 제보는 그녀에 막혀 있던 수사에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주었다. 과거에 누군가가 어둠 속에서 그녀를 지켜보며 돕고 있었다. 이문경은 그 낡은 사진 한 장을 든 채 거대한 음모의 그림을 다시 그리기 시작했다. 마동철은 그저 더러운 일을 실행한 사냥개일 뿐이었다. 황준석은
그 모든 범죄를 법의 이름으로 포장한 설계자였다. 그리고 아버지의 상사였던 김기철 소장은 내부에서 아버지를 배신한 공모자였을 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정점에서 이 모든 것을 지휘한 진짜 몸통, 강민국이 있었다. 그녀의 싸움은 이제 단순히 부패한 경찰 한 명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었다. 지난 20년간 대한민국의 권력 최상층부에서 거대한 거미줄을 치고 있는 괴물들 전체를 상대하는 전쟁이었다. 그녀의 사무실 책상 위, 아버지의 사진 옆에 새로운 사진 한 장이 놓였다. 황준석과 김기철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 그녀의 차가운 독백이 텅 빈 사무실에 울려 퍼졌다. 당신들 모두 머지않아 내 법정에 서게 될 겁니다.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리고 감히 당신들이 농락했던 정의의 이름으로 내가 직접 당신들의 모든 죄를 심판할 테니 보이지 않던 수면 아래의 흐름은 이제 거대한 파도가 되어 부패한 권력의 해안을 향해 무섭게 돌진하고 있었다. 마동철은 몰락의 공포 속에서 자신의 유일한 동아줄인 옛 주인을 찾아갔다. 그는 현재 가장 유력한 대권 주자이자 20년 전 그의 출세기를 열어주었던 은인 강민국 의원이었다. 강 의원은 대중 앞에서는 서민적인 미소를 짓는 인자한 정치인이었지만 그의 그림자 속에서는 아무도 그의 진짜 얼굴을 알지 못했다. 비밀스러운 한옥 안가. 마동철은 그곳에서 20년 만에 처음으로 괴물의 민낯을 보았다. 그는 법원에서 있었던 모든 일을 보고했다. 강민국의 반응은 처음에는 거만했다. 고작 판사 계집애 하나 때문에 이 난리를 피우다니. 실망스럽군. 마 팀장, 자네답지 않아. 하지만 그가 이문경이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그의 눈빛이 뱀처럼 차갑게 변했다. 이문경이라고 20년 전 죽은 임재혁의 딸인가. 강민국은 모든 것을 즉시 파악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20년간 잠복해 있던 과거의 망령이 자신의 목을 치기 위해 돌아온 것이었다. 그의 목소리가 섬뜩하게 가라앉았다. 그 여자의 과거를 먼지 하나라도 나오면 그걸로 산을 만들어 언론에 터뜨리고 대법원에 진정서를 넣어 옷을 벗기는 걸로는 부족해. 사회적으로, 인간적으로 완전히 매장시켜버려. 주인의 명령을 받은 충성스러운 사냥개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마동철은 자신의 옛 경찰 인맥과 뒷세계의 정보원들을 총동원해 이문경의 모든 것을 파헤쳤다. 그녀의 탈북 과정에 위법은 없었는지, 그녀의 사생활에 남자는 없는지, 그는 그녀를 무너뜨릴 아주 작은 흠집이라도 찾아내려 혈안이 되었다. 그가 그녀의 과거를 추적하는 동안 이문경은 미래를 바꿀 증거를 추적하고 있었다. 그녀와 최석인은 사진 속에 단서를 파고들었다.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는 김기철 소장과 사건 담당 검사였던 황준석의 숨겨진 관계. 최석인은 자신의 낡은 서류함 깊숙한 곳에서 20년 전 김기철 소장의 유품을 정리하며 몰래 빼돌렸던 작은 수첩 하나를 꺼내왔다. 그 안에는 김 소장이 관리하던 비밀 금고의 번호와 위치가 적혀 있었다. 그의 가족조차 몰랐던 그의 마지막 비밀이었다. 판사의 권한으로 이문경은 법원의 공식 명령장을 발부받았다. 20년간 잠들어 있던 망자의 비밀 금고를 열기 위해서였다. 은행의 지하 비밀 금고. 차가운 금속벽으로 둘러싸인 공간에서 묵직한 소의 상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은경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이 안에 아버지의 진실이 담겨 있을까? 아니면 또 다른 절망이 기다리고 있을까? 그녀가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여는 순간 마동철 역시
거의 진실의 문턱까지 다가와 있었다. 그의 정보원들은 임은경의 깨끗한 과거에서 아무런 흠집도 찾아내지 못했다. 하지만 그들은 그녀가 최근 판사의 권한을 넘어설 정도로 20년 전의 낡은 사건 파일들에 집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리고 그녀가 죽은 김기철 소장의 비밀 금고에 대한 열람영장을 발부받았다는 극비 정보까지. 마동철은 즉시 강민국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다. 그 여자가 김기철의 비밀 금고를 열려고 합니다. 그 안에 무엇이 들었을지 모릅니다. 강민국의 얼굴이 처음으로 공포로 창백하게 질렸다. 그는 김기철이 남겼을지도 모를 자신의 치명적인 약점을 떠올렸다. 마 팀장, 이건 더 이상 약점을 찾는 싸움이 아니야. 생존을 위한 전쟁이다. 그 계집, 그리고 그 계집이 만나고 다니는 모든 것들, 싹을 잘라버려. 20년 전에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아주 깨끗하게 암살 지령이었다. 한편 임은경은 마침내 금고의 뚜껑을 열었다. 그 안에는 낡은 편지 뭉치와 가죽으로 된 작은 일기장이 들어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펼쳤다. 그것은 죽음을 앞둔 한 남자의 피로 쓴 고해성사였다. 김기철 소장은 자신의 오랜 친구였던 임재혁 박사를 배신했다. 강민국이 그의 가족을 인질로 잡고 협박했기 때문이었다. 강민국은 당시 국방부 장관으로서 차세대 레이더 기술을 특정 방산업체에 넘겨주는 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받기로 되어 있었다. 하지만 임재혁 박사가 그 비리를 눈치채고 내부 고발을 준비하자 그를 국가반역자로 몰아 제거하기로 계획한 것이다. 마동철은 그 계획의 행동대장이었고 황준석 검사는 법률적 설계자였으며 김기철 소장은 내부의 배신자였다. 그리고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강민국이 임재혁을 제거한 후 입막음을 위해 김기철 자신마저 죽이려 한다는 공포의 기록이 담겨 있었다. 그의 죽음은 자살이 아니었다. 예고된 살인이었다. 그리고 일기장과 함께 들어있던 편지들. 그것은 김기철 소장이 죽기 전 진실이 담긴 일기장을 황준석 검색에 보내며 마지막으로 양심을 지켜달라고 애원하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황준석은 그 증거를 받고도 침묵했다. 그는 정의가 아닌 강민국의 권력을 선택한 것이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은경은 일기장을 든 채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눈에서는 더 이상 눈물이 아닌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가 상대해야 할 것은 부패한 괴물들의 거대한 카르텔이었다. 그녀가 은행을 나서는 순간 그녀를 향해 검은 세단 한 대가 미친 듯이 돌진해왔다. 강민국의 명령을 받은 마동철의 마지막 발악이었다. 차가 그녀를 덮치기 직전 어디선가 나타난 다른 차 한 대가 그녀의 앞을 막아서며 굉음과 함께 정면으로 충돌했다. 익명의 제보로 그녀의 위험을 감지하고 비밀리에 그녀를 경호하고 있던 그녀의 보이지 않는 아군이었다. 아수라장이 된 도로 위. 은경은 자신을 구해준 의문의 조력자를 뒤로 한 채 일기장을 품에 안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이제 그녀의 손에는 괴물들의 심장을 꿰뚫을 수 있는 가장 날카로운 창이 쥐어졌다. 마지막 결전의 시간이 마침내 다가오고 있었다. 차량 공격의 아수라장 속에서 임은경을 구한 것은 의외의 인물이었다. 20년 전 아버지의 동료이자 친구였던, 그리고 비겁한 침묵의 대가로 목숨을 잃었던 김기철 소장의 아들 김태우였다. 그는 아버지가 남긴 일기장을 통해 모든 진실을 알게 된 후 어둠 속에서 조용히 복수를 준비해왔다. 그는 임은경의 등장을 신이 내린 기회라고 생각했다. 그가 바로
은경에게 익명의 사진을 보냈던 그림자 속의 조력자였다. 두 사람은 이제 아버지들의 못다 이룬 정의를 완수해야 하는 운명 공동체가 되었다. 그들은 김태우가 마련한 안전가옥에서 김기철 소장의 일기장을 밤새도록 분석했다. 일기장은 강민국과 그 하수인들의 범죄를 입증할 강력한 증거였지만 강민국의 변호인단은 그것을 자살을 앞둔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사람의 망상으로 몰아갈 것이 뻔했다. 그들에게는 죽은 자의 기록이 아닌 살아있는 자의 증언이 필요했다. 일기장의 마지막 부분에 그 증언의 실마리가 남아있었다. 재혁이는 체포되기 직전 자신의 연구 데이터 100억 본을 가장 아끼던 후배 연구원인 박진석 군에게 넘겼다. 진실을 밝혀줄 마지막 열쇠다. 박진석 아버지의 무죄를 입증할 살아있는 증거, 그를 찾는 것이 이제 그들의 최우선 목표가 되었다. 하지만 박진석은 20년 전 임재혁 박사의 재판이 끝난 직후 연기처럼 사라진 상태였다. 그들의 추적이 시작되었다. 최석이는 공식적인 기록을, 김태우는 아버지가 남긴 낡은 인맥을, 그리고 이문경은 자신의 날카로운 추리력을 이용해 사라진 한 남자의 흔적을 쫓았다. 같은 시각 강민국과 마동철 역시 박진석이라는 위험 요소를 떠올리고 있었다. 강민국은 20년 전에 완벽했던 범죄에 유일한 오점이 남아있었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그는 마동철에게 명령했다. 살아있는 증거는 이 세상에서 없애버리는 게 가장 확실한 법이지. 그놈을 찾아 이문경보다 먼저, 그리고 이번에는 아주 깨끗하게 처리해. 이제 진실을 찾으려는 자들과 진실을 묻으려는 자들 사이에 하나의 목표물을 둔 숨막히는 추격전이 시작되었다. 며칠 후 최석이가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냈다. 박진석이라는 이름의 남자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20년 전 사라진 그의 인상착의와 비슷한 한 남자가 매년 임재혁 박사의 이름으로 된 낡은 기술 특허 하나를 갱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낸 것이다. 그 남자는 가명을 쓰고 강원도의 외딴 산골 마을에서 농부로 살아가고 있었다. 이문경은 직접 그를 만나러 가기로 했다. 김태우는 그녀의 안전을 위해 동행을 고집했다. 두 사람이 도착한 산골 마을은 세상의 모든 음모와는 단절된 듯 평화롭고 고요했다. 그들은 수소문 끝에 산 중턱의 작은 농가에서 햇볕에 그을리고 노동으로 다져진 평범한 농부의 모습을 한 박진석을 찾아냈다. 한때는 대한민국 최고의 두뇌 중 하나였던 천재 과학자의 모습은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다. 이문경은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아버지의 사진과 김기철 소장의 일기장을 보여주었다. 그녀는 지난 20년간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털어놓으며 그에게 증언을 부탁했다. 박진석은 그녀의 이야기에 눈물을 흘렸지만 공포에 질려 고개를 저었다. 그들은 인간의 탈을 쓴 괴물입니다. 저와 제 남은 가족까지 전부 죽이고 말 겁니다. 저는 지난 20년간 매일 밤 악몽을 꾸며 죽은 듯이 살아왔습니다. 이제 와서 다시 그 지옥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판사님, 그의 마음은 20년이라는 긴 세월의 공포에 의해 완전히 닫혀 있었다. 바로 그 순간 그들의 평화를 깨뜨리는 불청객들이 마을에 나타났다. 마동철과 그의 하수인들이었다. 그들 역시 박진석의 행방을 알아내고 그를 제거하기 위해 이곳까지 쫓아온 것이다. 마을 입구에서 그들을 발견한 김태우가 다급하게 외쳤다. 일단 피해야 합니다. 저들이 여기까지 왔다는 건 우리 모두를 살려보낼 생각이 없다는 뜻입니다. 작은 농가는 순식간에 고립된 요새가 되었다. 마동철의 부하들이 집을 포위하기 시작했다.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 박진석의 눈빛이 변했다. 20년간 그를 짓눌러 왔던 공포와 죄책감이
마침내 분노와 용기로 바뀌었다. 자신이 존경했던 스승의 딸이 자신 때문에 목숨을 위협받는 이 상황을 그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 그는 결심한 듯 은경과 태우를 이끌고 헛간 아래에 숨겨진 비밀 지하실로 향했다. 그곳은 그의 지난 20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비밀 연구실이었다. 저는 단순히 도망만 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임 박사님의 연구를 저 혼자서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먼지를 뒤집어 쓴 기계를 보여주었다. 그것은 20년 전 아버지가 개발했던 레이더 기술의 완성된 프로토타입이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지난 20년간의 모든 연구 기록과 강민국이 군에 납품한 무기 시스템에 치명적인 결함을 입증하는 반박 불가능한 데이터 로그가 담긴 하드 드라이브가 있었다. 이것이 임 박사님의 결백을 증명할 진짜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그들이 증거를 챙기는 동안 밖에서는 마동철의 부하들이 문을 부수고 집 안으로 들이닥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박진석은 하드 드라이브와 연구 보고서를 은경의 손에 쥐어주었다. 이걸 가지고 뒷길을 통해 먼저 탈출하십시오. 제가 시간을 벌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임 박사님께 그리고 제 비겁했던 자신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속죄입니다. 그는 결심을 굳힌 얼굴이었다. 그는 자신의 연구실에 설치해 두었던 작은 폭발 장치를 작동시키고 작업장에 인화 물질들을 쏟아부었다. 모든 것을 불태워 모든 증거가 사라진 것처럼 위장하고 그들의 탈출을 돕기 위한 마지막 선택이었다. 혼란을 틈타 은경과 태우는 뒷산을 통해 필사적으로 탈출했다. 잠시 후 농가 쪽에서 작은 폭발음과 함께 시커먼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은경은 멀리서 불타오르는 농가를 바라보며 눈물을 삼켰다. 그녀는 방금 또 한 명의 고귀한 희생을 목격한 것이다. 그녀는 손에 든 보고서를 굳게 쥐었다. 이제 이것은 단순히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증거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을 위해 목숨을 던진 한 남자의 마지막 유언이 되었다. 그녀의 전쟁은 이제 결코 패배해서는 안 되는 무겁고도 신성한 싸움이 되었다. 농가 화재 사건은 불의의 가스 폭발 사고로 서둘러 종결되었다. 마동철과 강민국은 마지막 증거이자 증인이었던 박진석이 모든 비밀을 안고 사라졌다고 믿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승리를 확신하며 다시 오만한 일상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들의 발밑에서는 임은경이 설계한 거대한 지각 변동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녀는 슬퍼할 시간이 없었다. 박진석의 고귀한 희생을 헛되이 만들 수 없었다. 그녀는 그가 목숨과 맞바꾼 증거를 들고 마지막 전쟁을 준비했다. 그녀의 무대는 법정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20년 전 국방부와 방산업체 태산중공업 사이의 무기 계약과 관련된 현재 시점의 특허 소송 항소심을 자신에게 직접 배당했다. 그리고 이 재판을 국가안보 관련 기술의 공익성 검증이라는 명분 아래 모든 언론의 주목을 받는 특별심리일로 지정했다. 이것은 강민국의 심장부를 겨냥한 합법적인 칼날이었다. 강민국과 마동철은 그녀의 의도를 의심했지만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공식적인 재판 진행을 막을 수는 없었다. 그들은 여전히 그녀의 손에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고 믿고 있었다. 결전의 날, 법정은 기자들과 방청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강민국은 유력 대권 주자로서 국가안보에 대한 깊은 관심을 표명하며 방청석 가장 앞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는 자신만만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재판이 시작되었다. 임은경은
이 재판의 핵심 쟁점과 관련된 증인으로 마동철을 증인석으로 소환했다. 20년 전 임재혁 박사의 기술 유출 사건의 최초 수사관이었다는 이유였다. 마동철은 오만한 태도로 증인석에 섰다. 하지만 이문경의 신문이 시작되자 그의 여유는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녀는 살인이나 배신에 대해 묻지 않았다. 그녀는 20년 전 그가 작성했던 수사보고서의 사소한 모순점들, 절차상의 하자들을 외과 의사의 메스처럼 집요하고 정교하게 파고들었다. 증인은 당시 임재혁 박사의 연구실에서 결정적 증거를 압수했다고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 시간과 증거물 목록 작성 시간 사이에 3시간의 공백이 있습니다. 그 3시간 동안 증인은 무엇을 했습니까? 마동철은 당황하며 횡설수설하기 시작했다. 그의 완벽했던 알리바이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의 거짓말이 정점에 달했을 때 이문경은 다음 증거를 제시했다. 바로 죽은 김기철 소장의 일기장이었다. 필적 감정 전문가가 증인으로 나와 그것이 김 소장의 자필임이 틀림없다고 증언했다. 일기장의 내용이 변호인의 목소리를 통해 법정 전체에 낭독되었다. 강민국의 협박, 임재혁을 향한 음모, 그리고 죽음의 공포, 20년 전의 진실이 죽은 자의 목소리를 통해 생생하게 살아나고 있었다. 마동철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다. 강민국의 미소가 얼굴 위에서 얼어붙었다. 그리고 마침내 이문경은 마지막 증거를 꺼내 들었다. 그녀는 박진석 연구원이 목숨과 맞바꾼 마지막 연구 보고서와 데이터 하드 드라이브를 증거물로 제출했다. 대한민국 최고의 과학기술 전문가가 증인으로 나섰다. 그는 하드 드라이브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모든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설명했다. 이 데이터는 20년 전 강민국 장관의 주도 해군에 납품되었던 청궁 레이더 시스템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음을 명백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임재혁 박사는 이 사실을 내부 고발하려 했고 그것을 막기 위해 희생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박진석 연구원은 지난 20년간 임 박사님의 이론을 바탕으로 이 결함을 완벽하게 보완한 새로운 시스템의 설계도를 완성했습니다. 이것은 한 개인의 연구 자료가 아닌 이 나라의 국방 기술을 수십 년은 발전시킬 수 있었을 위대한 애국심의 결과물입니다. 법정은 거대한 충격과 분노의 함성으로 가득 찼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진실은 더 이상 가릴 수 없을 만큼 명백해졌다. 이문경의 시선이 증인석에서 사색이 되어 떨고 있는 마동철을 향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판사의 그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20년간 억눌려왔던 한 딸의 피 맺힌 절규였다. 마동철 증인, 20년 전 당신은 진실을 묻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당신은 그 마지막 진실의 목소리마저 불길 속에서 재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제 이 법정에서 당신의 지난 과거에 대해 마지막으로 대답하십시오. 이 모든 추악한 범죄를 누가 지시했습니까? 완전히 무너진 마동철은 자신이 이 모든 죄를 뒤집어쓰고 희생양이 될 것임을 깨달았다. 그는 공포에 질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 방청석을 향해 떨리는 손가락을 뻗었다. 그 손가락의 끝은 정확하게 강민국을 향해 있었다. 강민국이야, 저 사람이 시켰어. 저 악마가 나한테 모든 걸 시켰다고. 모든 카메라의 플래시가 일제히 강민국에게로 향했다. 그의 정치 인생이, 그의 모든 위선적인 삶이 그 한마디와 함께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바로 그때 법정의 문이 열리고 특별검사팀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망연자실에 있는 마동철에게 수갑을 채웠다. 그리고
방청석으로 걸어가 굳어버린 강민국의 앞을 막아섰다. 이문경은 자신의 아래에서 펼쳐지는 그 모든 혼돈을 고요하게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판결 망치를 들어 단호하게 내리쳤다. 이것으로 오늘 재판을 마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의 얼굴은 무표정했다. 하지만 그녀의 내면에서는 오직 그녀만이 들을 수 있는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다. 아버지, 그리고 박진석 선생님, 이제 편히 쉬세요. 당신들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정의는 이곳에 살아있었습니다. 특별심리는 끝났다. 그리고 그녀의 손으로 과거에 대한 마지막 판결이 내려졌다. 게이트는 대한민국을 삼켰다. 강민국과 그의 하수인들이 지난 수십 년간 저질러온 추악한 범죄의 역사는 연일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국민들은 분노했고 정치권과 사법부는 성격 없는 수사를 약속해야만 했다. 몇 달 후 세기의 재판이 끝났다. 주범 강민국은 반역죄, 살인교사, 천문학적인 액수의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의 충직한 사냥개였던 마동철 역시 모든 범죄의 공모자로서 수십 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무너져 내렸다. 그들의 범죄를 돕거나 묵인했던 수많은 권력자들 역시 줄줄이 법의 심판을 받았다. 그리고 20년 동안 반역자라는 누명을 썼던 임재혁 박사는 국가에 의해 공식적으로 명예가 회복되었다. 정부는 그의 유족인 이문경에게 공식적으로 사죄했고 국가를 위해 위대한 업적을 남긴 그를 순국선열로 추서했다. 청와대에서 열린 추서식. 이문경은 담담한 얼굴로 아버지를 대신해 훈장을 받았다. 그녀의 길고 외로웠던 싸움은 마침내 공식적인 정의의 회복으로 끝을 맺었다. 모든 것이 끝난 후 이문경과 그녀의 조력자들은 마지막으로 함께 모였다. 그들의 비밀 아지트였던 김태우의 아버지 서재에서였다. 평생을 그림자 속에서 친구의 명예를 위해 싸워왔던 초혜석이는 이제 정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은퇴하여 손주들을 돌보는 삶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했다. 그의 얼굴에는 평생의 숙제를 마친 자의 깊은 평온함이 서려 있었다. 김태우는 아버지의 더러운 유산과 임재혁 박사의 고귀한 희생을 함께 기리기 위해 두 사람의 이름을 딴 공익재단을 설립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내부 고발자들을 보호하고 국가폭력의 희생자들을 돕는 재단이었다. 그것은 그가 아버지의 죄를 속죄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그만의 방식이었다.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문경 역시 마찬가지였다. 모두가 그녀가 이제 대법관 혹은 그 이상의 자리로 올라갈 것이라 예상했다. 그녀는 부패한 권력에 맞서 승리한 이 시대의 정의의 상징이 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녀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자리에 묵묵히 남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오랜 스승이었던 노 변호사에게 자신의 결심을 털어놓았다. 제 싸움은 개인적인 야망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를 위한 단 하나의 거대한 불의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 싸움이 끝났으니 저는 제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더 높은 곳이 아닌 매일매일 평범한 사람들의 억울한 사연을 듣고 법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호해주는 판사 본연의 자리로 말입니다. 그녀는 복수라는 거대한 전쟁을 통해 오히려 정의라는 자신의 본질적인 사명을 다시 깨닫게 된 것이다. 어느 날 그녀는 교도소로 마동철을 찾아갔다. 복수를 확인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그녀의 길었던 싸움에 법률가로서의 완벽한 마침표를 찍기 위해서였다. 죄수복을 입은 마동철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오만함이 아닌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의 공허함만이 남아 있었다. 그는 쉰 목소리로 그녀에게 물었다. 왜 그렇게까지 했어야만 했소? 임은경은 철창을 사이에 두고 그를 담담하게 바라보았다. 나는 당신에게 개인적인 감정은 없습니다. 마동철 씨, 당신은 법을 모욕했고 법은 당신을 심판한 것뿐입니다. 당신이 그토록 무시하고 짓밟았던 바로 그 법이 당신의 남은 인생을 결정하게 된 겁니다. 그것이 법의 이름이니까요. 그녀의 말에 마동철은 고개를 숙이고 오열했다. 그녀는 더 이상 반역자의 딸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 누구의 편도 아닌 오직 법의 편에 서 있는 공정한 저울 그 자체였다.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 1년 후 서울고등법원 형사법정. 임은경은 다시 차가운 법복을 입고 재판장석에 앉아 있었다. 오늘의 재판은 언론의 주목을 받는 거대한 사건이 아니었다. 거대 기업에 의해 억울하게 특허를 도둑맞고 길거리로 나앉게 된 한 젊은 청년의 작은 소송이었다. 어딘가 20년 전 그녀의 아버지의 모습과도 닮아 있었다. 그녀는 법정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피고인석에 앉은 젊은 청년의 눈에서는 절망과 희망이 교차하고 있었다. 그리고 반대편 변호인석에는 거대 로펌의 오만한 변호사들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아주 잠시 아버지의 유품인 낡은 만년필을 꺼내 조용히 어루만졌다. 과거를 향한, 그리고 자신을 향한 마지막 약속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다시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은 과거의 슬픔이나 복수심이 아닌 오직 현재의 정의를 향한 맑고 투명한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복수자의 딸이 아니었다. 그녀는 정의의 수호자, 판사 임은경이었다. 그녀의 목소리가 장엄하고도 희망차게 법정 전체에 울려 퍼졌다. 지금부터 원고 김민준 씨가 제기한 특허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의 첫 변론 기일을 시작하겠습니다. 땅, 그녀의 판결 망치가 맑고 깨끗한 소리를 내며 울렸다. 그것은 하나의 재판의 끝을 알리는 소리가 아니었다. 거대한 전쟁은 끝났지만 정의를 위한 일상의 싸움은 계속될 것이라는, 그리고 그녀가 언제나 그 최전선에 서 있을 것이라는 장엄한 시작의 소리였다.